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치한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이어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울산 지역구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부로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 총선 승리가 절박한 시대의 명령이라며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는 심정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최종 혁신안을 보고받았던 지난 11일 최고위 회의에서 사직생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거취를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직생의 각오와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입니다. 같은 날 장제원 의원이 전격적으로 불출마 입장을 밝히자 이틀간 두문불출하며 거취를 고심해왔습니다. 장 의원 불출마에 이은 김 대표의 사퇴로 이른바 김장연대는 이선으로 후퇴하게 됐습니다. 김 대표 사퇴를 요구해왔던 성일종 하태경 의원은 숭고한 헌신, 선당후사의 정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떠밀리듯 사퇴 의사를 밝힌 모양새가 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 대표는 울산 지역구 출마 여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는데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총선 승리에 이바지하겠다고 한 만큼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 대표가 내년 총선을 불과 넉 달 남겨둔 시점에 사퇴하면서 국민의힘은 공천에 앞서 새 지도부를 안착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네, 희생과 회생은 점 하나 차이인데요. 기사 회생은 없었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희생은 또 다른 김기현 대표의 희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김기현 대표 사퇴, 여당 위기는 나의 책임. 자, 장제원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 직후 장고에 들어갔던 김기현 대표가 결국 물러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가 절박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보통 정치인이 이렇게 희생을 하면 감동이 뒤따르지만 이번에는 김기현 대표의 사퇴를 놓고는 감동보다는 뒷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석이 많습니다. 여당 대표가 흔한 기자회견도 없이 SNS에 당대표직 사퇴 입장을 밝힌 겁니다. 저렇게요. 정치적 생명이 달린 중대한 결정적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물론 미리 약속이 돼 있다고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 당대표직을 내려놓긴 했지만 인류한 혁신위가 요구했던 불출마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직 카드를 던지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잠시 뒤에 열립니다. 인요한 혁신위가 그동안 요구를 했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김기현 체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분석이 있었죠. 김기현 대표도 물러납니다. 오늘 최고위 잠시 뒤에 열리는데 먼저 회의장부터 잠깐 보시죠. 자, 일단은 지금 회의장 아직 아무도 지금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곧 열리는데 아마 이 자리에 김기현 대표는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가 당분간 당대표 대행체제로 갈 것 같습니다. 회의 시작하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바로 연결해서 알려드리죠. 자, 빈손으로 막을 내린 줄 알았던 인류한 혁신위가 뒤늦게 반전 드라마를 쓰는 건가요? 그제 장제원 의원에 이어서 김기현 대표가 당 안팎의 압박에 희생하겠다며 결국 두 손을 들었습니다. 사직생의 각오와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우리 당 구성원 모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직생의 각오와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입니다. 자, 저게 지난 11일이었습니다. 저 때만 해도 명확한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지 했는데 어제 당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했어요. 근데 기자회견도 안 하고 SNS에 그냥 이른바 페이스북 사표 이렇게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뭐 여러 가지 뒷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당 대표직이라고 하는 그 엄중한 자리를 정치인이 사직하고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뒷말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아마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첫째로 그 사퇴의 그 형식에 관한 문제인데 대체적으로 여당의 대표직을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중하게 국민께 말씀을 드려야 하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페북 사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SNS에 올리는 형식의 문제. 그래서 이것은 희생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희생으로 읽혀지지 않는 마치 당 대표직에서 끌어내려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내용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도 인유한 혁신위가 이야기했던 진정한 희생은 불출마 뭐 이런 것들이죠. 험지 출마나. 그런데 울산 불출마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는 점이고요. 그 당 대표 사퇴 입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울산의 유권자 단체가 오전에 그 울산 출마를 요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이것이 마치 잘 짜여진 각본처럼 나는 당 대표직은 사직하지만 불출마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로 조율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 내용에 있어서 진짜 불출마가 포함이 되지 않은 내용은 진정한 희생이냐라는 말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시기의 문제입니다. 인유한 혁신위가 요구한 지 40여일 만에 사직을 한 것인데 그 안에 사실은 사직을 해야 될 시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놓치고 결과적으로 실기를 했다. 이런 어떤 형식과 내용과 시기 문제에서 뒷말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런 한계는 있었습니다만 모양새는 좀 그렇게 됐습니다만 어찌됐든 인유한 위원장이 말한 50%의 혁신은 이제 했고 나머지 50%가 중요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하나씩 이제 풀어가는 과정이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앞서 최고위원회 회의, 당 회의장을 비쳤는데 더 낮은 자세로 더 치열하게 이렇게 백보드에 써 있는 거를 봤습니다. 예, 지금 나오겠네요. 지금 필요한 당의 자세, 또 우리 당 구성원 모두의 자세가 저런 자세가 아닐까 싶은데 그 물꼬가 저는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그리고 김기현 대표의 결단을 통해서 이제부터 시작으로 열렸다라고 봅니다. 그동안 혁신위의 방향성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당에서 해야 될 일을 총선 승리를 위해서 가는 여정이 남았다 그랬는데 그 여정이 이제 발을 뗐다라고 생각하고 그동안은 상대방을 향해서 이렇게 혁신하라, 당신이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했다면 이제는 그 손을 자기 가슴에 얹어야 되는 시간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당을 위해서 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국민들께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 시간이 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뭐 회사에서 명예퇴직 뭐 신청받는다 했을 때 뭐 누가 회사의 간부가 이번에 명퇴 신청하는 게 어때? 뭐 이런 얘기를 받아도 바로 하루 이틀 이게 고민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꽤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제원 의원과 김기현 대표, 지금은 이제 전 대표가 됐겠습니다만 이런 측면의 고민이 필요했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죠. 그동안 김장연대였습니다. 윤심을 등에 업은 김장연대. 근데 물러나는 과정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장제원 의원님이 앞으로 일을 잘하도록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 싶은데 요즘 뭐 김장 담근다 그래서 한참 바쁘시던데 맛있는 김장도 담그고 제가 우리 김기현 의원님을 이렇게 함께 의정활동을 해서 보니까 덕장과 용장을 두 개를 함께 갖춘 그런 지도자라고 생각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면서 내년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 수 있는 대표로 저 김기현을 선택해 주실 것을 당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대통령과 당 대표의 관계는 부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지요. 네, 장제원의 불출마 과정과 김기현의 당대표 사퇴 과정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평가를 하면서도 뒷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짚어드렸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우선 그
이 김장연대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좀 우습기도 하고 그러나 재미있는 표현으로 국민이 딱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올 늦가을까지 이제 김장철이 잘 지났습니다. 그래서 예. 새마을협의회나 적십자나 지역에서 봉사활동 열심히 김장을 다 담았는데 이제 이 김치가 잘 익어야 맛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기현 대표님과 장재원 의원님 두 분이 김장을 잘 담았다면 이제는 그 김장을 잘 숙성시키는 그런 시간으로 해서 진짜 맛있는 김치가 돼서 국민들께서 좀 맛있는 김치를 드실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가기를 바래요. 어허. 예. 그래야 또 민주당도 혁신이 촉발이 돼가지고 정치 전체를 바라보는 국민들께서 만족하시지 않겠습니까? 뭐 그것이 선순환의 구조라고 생각하고요. 예,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그다음에 대표직 김기현 대표의 사퇴 이 문제는 약간의 그런 아까 제가 짚어드린 형식과 내용과 시기에서 차이가 약간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그 지금 김장하셨다고 했잖아요. 지역에서. 네. 옆집도 김장했는데 이따가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집도 김장해야지.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 안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당연히 나오죠. 우선 저부터도 왜 우리 집은 이럴까라고 해서 이것이 민주당의 혁신으로 또 민주당의 여러 가지 그 희생으로 이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래서 정당은 여의도에서 어떤 한쪽이 잘못하면 그것이 나한테 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쪽이 잘못하면 다른 쪽도 같이 국민이 보시기에는 같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국민의힘이 좀 이렇게 잘하는 행동을 통해서 민주당도 혁신을 좀 촉발해서 그렇게 서로 잘하는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앞으로 김기현 대표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진심이 보태져서 국민께 좀 감동도 드리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기현 대표의 사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어떤 반응을 내놨을까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대통령실은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 소화 중이라 공식 일정은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요. 김 대표가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 같다. 하루빨리 여당이 안정되길 바란다면서 좀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이제 김 대표가 기자회견이 아닌 페이스북으로 사퇴를 밝힌 것에 대해선 통상적이지 않다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었던 만큼 직접 국민에게 설명을 하는 게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요. 예. 또 김 대표가 사퇴를 발표하기 전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난 사실도 알려져 대통령실에선 이 만남 배경에도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 만난 건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 김기현 대표의 결단에 과연 윤심이 작용을 했을까? 자, 근데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는 이런 논평이 나왔어요. 김기현 대표가 윤심을 거부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사태 결과로 보면 윤심이 작용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윤심을 거부하고 지금 나온 결과가 이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보도인데요. 아무래도 페이스북 사태라는 게 워낙에 갑작스럽다 보니까 막천 낙후에 대한 그 취재들이 지금 많이 지금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겨레 신문 보도 얘기로는 11일에 그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 김 전 대표한테 메시지가 들어갔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조금 요구를 한 것은 이게 지금하고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직은 유지하되 총선은 불출마해달라. 왜냐하면은 총선 불출마라는 게 이제 이뇨한 혁신위의 그 지금 요구하고 지금 그 상통하는 그런 맥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 전 대표가 그걸 거부했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굉장히 대통령이 조금 그 화가 난 상태에서 왜냐하면 이 제안을 한 날이 이제 지금 네덜란드 국빈 방문 전날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제안을 거부하니까 좀 화가 난 상태에서 출국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는 있어요. 확인 여부는 네, 아직 안 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전원으로 지금 나온 기사인데 예. 그리고 나니까 이제 장제원 의원이 다시 이제 김기현 전 대표한테 전화해서 불출마를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또 거부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섰다는 거죠. 물론 이제 확인은 안 되고 지금 한겨레에서는 그런 분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자, 김기현 대표가 떠난 이 국민의힘 최고위 곧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 윤재옥 지금 원내대표가 현장으로 가보시죠.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과연 더 낮은 자세로 가겠다고 했는데 어떤 얘기를 할지 앞부분만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기현 대표님께서 당대표직에서 사퇴하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당대표를 맡아 많은 수고를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또한 선당 우사의 마음으로
용단을 내려주신 데 대해서도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의힘 구성원 모두 김기현 대표와 장제원 의원의 결단을 온전히 혁신의 그릇으로 옮겨 담아 총선 승리에 결연한 의지로 당을 정비하고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대한민국을 끝없는 정쟁과 분열의 길에서 구하고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여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국가개혁을 완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우리는 절대 소수 야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두가 하나 되어 정권 교체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야당보다 더 진정성 있고 더 빠르게 혁신하는 것입니다.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개인의 생존보다 당의 승리를 우선할 때만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총선을 이끌 지도체제를 정비하고 총선 준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원내대표, 그러니까 이 당 대표 권한 대행으로서 지금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자, 회의가 원래 9시에 시작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한 10분 늦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 그 이유는 앞에 또 다른 회의가 있었습니다. 중진 연석회의. 이 중진들이 먼저 모여서 자, 당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가 당분간 조만간 이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다. 이런 쪽으로 중지를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최고위에서 그것도 이제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아마 이 최고위 때 이 안건이 상정이 돼서 그렇게 넘어가지 않을까 현재 추측입니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진회의를 취재를 해봤더니 중진회의 때 회의에 계신 분이 비대위로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중진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라고까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진회의에서 결정되는 건 아니고 이게 최고위의 의결 사항이니까 최고위에서 아마 이 얘기를 할 것 같고 그 결과가 잠시 뒤에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김기현 대표의 페북 사태보다 더 의아하고 궁금한 게 있습니다. 두문불출하던 그 시각, 모두가 김기현 대표 찾고 있던 그 시각에 이 사람을 만났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3면입니다. 김기현, 이준석이 이날 오전 회동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자 30분 만에 기자회견도 없이 바로 페북으로 사표의 뜻을 밝혔다는 겁니다. 갑자기 방송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나 조금 전에 김기현 전 대표죠 만났어요. 이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자회견 할 시간도 없이 페북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요 과정에 왜 6시간 전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냐는 겁니다. 먼저 이준석 전 대표의 설명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만난 게 11시고요. 네. 뭐 점심시간 전까지 이제 한 1시간 정도 대화를 했던 거고요. 모 중진 의원이 사실 가운데서 많이 꼭 한번 만나봐라 그래도 어떤 겨치 네. 선택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 그래서 만나게 된 거고. 원래는 제가 제 거취에 대해 가지고 그냥 얘기하고 이렇게 하려고 만나는 거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오늘 만나가지고 김기현 대표 거취 얘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억울하다 이런 의사를 피력하던가요? 김기현 대표는 솔직히 되게 그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 가지고요. 지금 시점에서 본인이 굉장히 뭐가 이거 자리에 집착하는 사람처럼 비춰지는 이 상황 자체가 하루라도 지속되면 난 너무 화가 난다 이런 입장이셨던 것 같아요. 예. 자, 시점이 좀 공교롭습니다. 물론 미리 약속했던 거예요라고 해도 그 고민의 시점에 옛날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이걸 만나고 그 또 당대표 사퇴하시려는 분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서 탈당을 만류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준석 전 대표의 말씀을 들어보면 무슨 뭐 특별한 다른 어떤 뉘앙스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언론은
이런 궁금증을 갖죠.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소위 이것이 대통령실의 어떤 교통 정리, 다시 말해서 대표적인 유죄하되 울산은 불출마하라라고 하는 뭐 그런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된 데 대한 서운함이나 이런 것들을 가진 뭐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 대표 반윤 연대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언론에 많이 나간 분석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그건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준석 대표의 말에서도 이렇게 읽혀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다만 그 고민스러운 시점에 아무리 전 대표와의 이 사전 약속된 것이라 하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오히려 좀 만남을 좀 미루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뒷말을 안 나오게 하는 그런 처신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좀 언론에서 분석하는 대로 반윤연대로의 확장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거기까지는 아니겠죠. 근데 이제 지금 당 대표를 사퇴하는 마당에 이준석을 만났다?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 아니야?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저 만남이 이제 예정되어 있던 만남이기 때문에 만났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 역시도 지금 이제 그 장고에 들어갔다. 그래서 칩거를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 나왔으면 저 만남은 미루는 것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월 27일까지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신당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지속적으로 당과 또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오고 있었기 때문에 당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김기현 당대표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결국에는. 예. 그거는 좀 부적절하고 이준석 대표의 입을 통해서 뭐 조언이라는 단어라든지 뭐 이런 고민이 있다라는 어떤 대변인격의 그런 네. 그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은 그래도 당대표로서 당을 이끌었던 김기현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미뤘으면 좋았을 만남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단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김기현 대표는 왜 저 만남을 미루지 않고 자리를 가졌을까? 예. 뭐 두 분 사이에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두 분이 알겠지만 저는 김기현 대표가 갖고 있는 고민 중에 우리는 수도권에서 사실 의석을 되찾아야지만 총선 승리가 담보가 되는 거거든요. 예. 현재 구도에서. 그런데 이준석 신당이라는 것이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당대표로서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좀 만류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당대표로서 그 좀 타진해 보는 그런 마지막 책무라고 본인이 또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이것도 궁금해요. 뭐냐면 이준석 전 대표가 김기현 대표 만난 다음에 라디오에 가서 그걸 또 얘기하잖아요. 나 조금 전에 만났어요. 그 파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얘기를 할 걸 예상을 했을까? 김기현 대표가. 나 만난 거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는데 내가 얘기하기도 전에 내가 당대표 얘기하기도 전에 미리 만났다라고 언론에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딱 해버리면 김기현 전 대표는 뭐가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기현 전 대표가 이제 남아있는 선택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사퇴 입장문을 보시면요. 어디에도 총선 불출마 혹은 출마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는데 우선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에서 5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대표는 앞서 혁신위 압박에도 지역구에서 의정 보고회를 열고 내 지역구가 울산이고 고향도 울산이다 이렇게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었는데요. 당 일각에서도 울산 출마는 좀 보장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 김기현 대표 사퇴론을 제기했던 하태경 의원은 대표직을 사퇴하고 울산 출마는 좀 용인해주는 방향으로 당이 출구 전략을 함께 짰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내에선 지역구 출마가 악수라는 평가가 많은데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불출마를 선언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요. 어허. 또 울산 내에 험지 출마 선언 방안도 거론이 되는데 예? 지금 김 대표의 지역구 옆인 북구는 울산 내 유일한 야당 의석으로 이상원 민주당 의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 뭐 울산에서 옆에 지역으로 옮긴다. 이건 좀 모양새가 좀 그럴 수도 있고 결국 서울로
험지 출마하느냐,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아니면 불출마하느냐 요 선택지가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오전에 울산의 유권자 단체가 김기현 대표의 울산 출마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단 말입니다. 예. 그것은 아마 뭐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전에 잘 조율된, 배치된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예. 울산 출마에 대한 김기현 대표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기자회견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만난 것은 아까 전희경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언론이 계속 취재를 하다 보면 정말 대표직은 유지하고 울산 불출마를 권유했다,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 대통령실에 이준석 대표를 만나고 이준석 대표 입을 통해서 당연히 알려질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한 것은 아마 그런 대통령실에 대한 섭섭함이나 이런 것들을 강하게 표출한 것 이렇게 본다면 저는 불출마나 험지 출마의 그런 어떤 가능성보다는 지금 지역구의 출마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는 뭐 그런 행보를 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오늘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는 김기현 대표의 기자회견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한다면 오늘 중에 공식적인 사퇴를 하겠죠. 근데 이미 최고위는 윤재욱 원내대표로 열렸습니다. 이제 와서 또 기자회견 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가 여러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총선을 불과 4개월 앞두고. 결국 김기현 체제는 물러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이 국민의힘은 그 상황을 과거의 요 사례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 2011년입니다. 그때도 19대 총선 바로 몇 개월 전에 한나라당이었습니다. 당시는 한나라당. 그때와 여러모로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이런 비슷한 위기 속에서 뭐 홍준표 대표 막 사퇴하고 이런 위기 속에서 등장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선거의 여왕. 당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또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능력과 소신이 뚜렷하신 분들을 이렇게 모시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앞으로 그 외연을 넓히고 또 국가 발전이나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뜻을 같이 하는 분들한테는 전부 문을 여는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겠다는 뜻입니다. 네, 2011년 저도 저 기자회견 때 같이 있었던 생각이 납니다. 자, 당시 총선을 4개월 앞둔 시점이었어요. 홍준표 대표가 막 성격 사퇴를 했고 박근혜 비대위가 결국 만들어져서 결국 총선에서 과반의 승리를 거두잖아요. 그때 일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사퇴한 게 이제 지금하고 많이 비슷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2011년 7월에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체제가 출범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그 해를 못 넘겼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하고 약간 비슷할 수 있는데 재보궐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당시 무상급식 이슈로 갑자기 촉발된. 그랬었죠. 오세훈 시장. 네, 그렇습니다. 그 서울시장 그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했었고 그때 당시 굉장히 좀 악재가 많았습니다. 선관위 디도스 공격 뭐 이런 이슈도 있었고. 답이 없었어요, 그때 당상.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친박 개파 투쟁까지 있어서 그때 이제 홍준표 대표가 더 이상 이 상태로는 안 된다. 그래서 본인이 사퇴를 냈고 이제 박근혜 비대위 체제로 갔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그때만 해도 사선까지 한 그 대구 달서를 포기를 하고 비례대표 11번으로 그렇게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저 때만 해도 저 백드롭 뒤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파란색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이제 빨간색을 쓰기 네. 시작을 했던 그 기억도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대로 당명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당의 색깔도 빨간색으로 바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듬해 총선하고 대선에서 다 승리한 그런 전적이 있었습니다. 예. 자, 이런 걸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기대를 할 것 같은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대대적으로 변하지 않으면은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는 위기감은 당내에 뭐 팽배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도대체 대대적으로 바꾸는 것이냐? 지금 2011년도 사례를 우리가 이제 복기를 해봤습니다만 당의 메인 컬러도 바꾸고 파랑에서 빨강으로 당명도 바꾸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안 해본 게 아닙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요. 물론 준연동형 비례제로 선거제도가 바뀌어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미래통합당으로
그렇죠. 당명도 바꾸고 황교안 체제로. 그렇죠. 당 색깔도 핑크색으로 또 바꾸고 그 핑크와 뭐 하늘색이 같이 혼재된 걸로도 바꾸고 그래서 국민들은 이제는 뭐 당명 바꾸고 당의 색깔 바꾸고 이런 거에는 저 당 변했다. 새로운 당이다. 이렇게 감동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럼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결국에는 사람이 달라져야죠. 근데 그렇죠. 어떤 사람으로 달라져야 되느냐? 총선이라는 거는 253개, 지금 이제 지역구가 253개인데 253개 각각의 지역들이 다 저마다의 현안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국가를 생각하는 그 거대한 그 정당의 담론.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 우리 당은 뭐가 다르냐? 큰 차원에서의 차별성 하에서 그 다음은 253개 지역의 현안을 누가 잘 해결해 줄 적임자냐? 그렇죠. 이 사람 승부다 결국에. 이렇게 결국은 볼수 사람이다. 있는 거죠. 예. 그때도 박근혜 선거의 여왕의 등장으로 박근혜 비대위원장으로 등장하면서 바뀌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전해드렸죠. 국민의힘 중진연석회의에서 비대위 체제로 갈 것으로 중지를 모았고 최고위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비대위원장을 맡게 될까요? 오늘자 동아일보 1면 보시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사퇴 이후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김한길, 원희룡, 한동훈이 거론된다라고 했는데 한동훈 장관은 조금 그동안에 뭐 거론은 됐었습니다만 약간 아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 기자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말씀하셨듯이 거론되는 후보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렇게 두 분인데 여기에 깜짝 발탁 가능성으로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한동훈 대신 이제 인유한 얘기도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달 중에 당 공천관리위원회를 예정대로 출범시켜서 공천 물갈이 폭을 키울 것이라는 관측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때 한동훈 장관이 거론이 됐었는데 이분이 좀 거론이 됐었던 이유는 뭐 미래와 변화, 젊은 층한테 이제 지지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일단 현직 법무부 장관을 사실상의 당대표로 보낼 경우에 여당이 윤석열 직할 체제가 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미 김홍일 방통위원장 임명을 포함해서 검찰 출신 인사에 대해 비판이 좀 있는 상황에서 여당 비대위원장까지 검사 출신을 내세울 경우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정치 경험이 전혀 없어서 총선을 앞둔 여당의 이 복잡한 당무를 소화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합니다. 예. 검사 출신에 대한 그런 뭐 지금 얘기들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원희룡 장관도 과거 고시 3과 다 패스했습니다만 검사를 살짝 거치기는 했어요. 물론 그 이미지는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자, 총선을 앞둔 당의 새로운 체제인데 일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비대위원장이 이제 누가 되느냐가 이제 핵심이겠죠. 근데 저도 이제 한동훈이냐 인요한이냐 좀 둘 중에 하나로 관심이 이제 모아질 것이라 이렇게 보는데 둘 다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우선 김기현 대표 체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 체제가 강하게 격돌을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다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국민께 어필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오는 것은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한 또 예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격돌했는데 물러나고 갑자기 이분을 다시 모셔온다고 하는 것은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한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미안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아마 고민의 지점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리포트에서 우리 한 기자께 잘 설명을 했습니다만 정치는 여의도 바닥에 그 아스팔트에 찬바람을 부는 곳에서는 온실 속에 있던 화초가 나와서 그 견딜 수 없습니다. 아하. 그리고 지금 이것은 바로 이제 큰 전쟁에 돌입하는 이런 실전 상황인데 준비 기간 없이 바로 한다.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을 사직하고 바로 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검사 출신이 온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정부에서 바로 당으로 장관을 사퇴시켜가지고 무조건 데려오는 이런 모양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간격이 너무 짧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영입이 되는 이런 카드가 사실 제일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전희경 의원님은 조금 말씀하시기엔 조심스러운 걸 감안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비대위원장이 어느 분이 그러니까 뭐 일단은 비대위로 갈 건지 뭐 지금 보면은 뭐 당분간 윤재호 원내대표 체제가 조금 길어질 건지 이 부분도 좀 결론이 지금 아직은 명확하게 안 난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비대위원장이 누가 될까 뭐 이름을 거론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기보단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우리가 육상은 달리기에 소질이 있어야 된다 뭐 그리고 수영은 수영에 재능이 있어야 수영 잘한다 하지만 정치는 그냥 아무나 느닷없이 해도 잘하는 거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직역에서 최고까지 올라가면 비교적 다른 영역도 잘하는 게 맞습니다만 이 총선이라는 걸 진두지휘한다는 거 아까 뭐 여의도 아스팔트 얘기도 우리 박수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정치라는 것도 전문 영역이다라는 게 저는 제가 이렇게 정치권에서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여러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고 이기는 전략도 짜야 되고 뭐 이런 그리고면서 신망도 얻어야 되고 때로는 가슴앓이도 해야 되고 밖으로 표출 못하는 것들도 떠안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누가 잘할 수 있느냐의 영역이라는 게 반드시 있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는 노련미가 굉장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경험이 필요하다. 지금 위기 상황에서 글쎄요. 첫 정치 경험이 비대위원장은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김기현 장제원에서 끝날까입니다. 김장연대가 퇴장하자 이제 또 다른 친윤 의원들과 중진들도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자 중앙일보 3면입니다. 김장연대 전면 퇴장으로 친윤과 중진, 용태나 험지 출마냐 움직임이 주목된다. 야, 요즘 신문에 이름 안 나오기를 바라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뭐 여담입니다만. 불출마, 험지 출마가 거론되는 또 다른 사람들 죄송합니다.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사실 권성동 의원이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김제동이다. 그렇죠. 김장연대 말고 우리가 권성동 의원까지 이제 이름 한 글자씩 따서 그렇게까지 거론이 됐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권성동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강릉에서 사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험지 출마, 뭐 스타 의원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언급이 되면서 요구를 받았는데 본인은 이제 지금까지는 지역구 출마 의지를 굉장히 좀 강하게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일어난 상황들, 그 두 의원의 잇따른 그 불출마 내지는 이제 대표직 사태에 의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앞으로 굉장히 지금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뭐 주목되는 윤핵관, 원주 윤핵관 의원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철규 지금 이제 지역위원장, 영입위원장으로 돌아왔잖아요. 예, 또 이름 나왔습니다. 네, 한 분. 아, 제가 이제 뭐 이름 언론에서 이제 거론되는 사람들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언론에서 거론되는 좀 짧게 많은 분을 거론해야 될지 아니면 한두 분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지 참 고민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또 이제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 이른바 원조 친윤이라고 거론되는 이런 현직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그 지역구를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은 험지 출마를 택할 것인지 불출마를 할 것인지 아무래도 계속 지금 당분간 거론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논평은 그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딱히 또 어느 분 이름 나오면 안 되니까. 근데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요. 지난번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됐어요. 그 지역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한테 불출마? 그럼 다른 데 가라?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는데요, 정말로? 그 지역은 누가 지킬 건데요? 거기 민주당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그 강릉 지역이 뭐 여권 강세 지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래서 여러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한 사람. 야, 이런 상황에서요. 저는 안 합니다. 저는 험지 출마 안 합니다. 라면서 먼저 뜻을 밝힌 사람도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연쇄 반응이 점점 커지다 보면 스타 험지론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안 의원님한테도 은근한 뭐 압박이 좀 오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가능한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험지라고 하면 아마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못 도와줄 겁니다. 이제 그 지역만 집중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분당이요. 경기도 성남 분당이 갑을 뭐 이렇게 있는데 어제는 이제 을 전해드렸잖아요. 장관 출신들 수석들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막 서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분당 갑은 지금 일단은 안철수 의원인데 안철수 의원은 난 다른 데 안 가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보궐선거로 그 전에는 이제 노원에서 정치를 쭉 하시다가 대선 이후에 이제 보궐선거로 분당갑에 가셨죠. 그리고 그 분당갑의 이전의 의원은 김은혜 전 수석이 이제 그 분당갑에 의원을 하셨고 옛날에는 우리 당에서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분당이 소위 말하는 우리 당에게는 우호적인 지역이었다지만 지금 분당갑은 판교에 이제 젊은 층들 뭐 많이 이렇게 계시고 하면서 또 좀 지역 여건도 달라졌다 그러고 그래요. 근데 분당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 지금 저거는 안철수 지금 의원님의 말씀이셨고 분당 분들은 이제 한 2년 또 의원이 바뀌었는데 그 다음은 또 다른 사람이 또 나오고 또 다른 사람이 나오고 그러면 저 지역도 현안들이 있거든요. 뭐 공공임대주택 문제도 있고 뭐 여러 지역 현안이 있는데 이렇게 당에서 매번 선수를 바꾸는 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측면도 안철수 의원이 좀 고려를 해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여러 번 이렇게 돌려 지금 논평을 하셨습니다. 이게 민감한 문제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명태 신청 막 하라고 하는데 이게 쉽습니까? 자, 다음엔 이분들도 이름 또 나옵니다. 근데 이분들은요 본인들이 막 공격했었어요. 김기현 대표한테 결단하십시오, 사퇴하십시오 촉구했던 분들 지금 나옵니다만 오늘 악역을 계속 맡고 있습니다. 양은경 기자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지금 앞서 설명드린 분들과는 달리 이분들은 사실 본인이 먼저 포문을 연 분들이라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김기현 대표 사퇴를 요구한 대표적인 인사죠. 이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종로 출마를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종로 막 사람 몰려요 지금. 그러니까요. 당장에 지금 현역으로 최재형 의원이 있고 이제 그것 때문에 당내 반발이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종로 출마에 대해서 이제 뭐 뜻을 바꾸거나 그런 모양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김기현 대표 사퇴를 압박했던 대표적인 인사가 부산에서 오선한 서병수 의원이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좀 안전한 지역고 거기서 오선까지 했는데 장제원은 떠났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지금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사진 보더라도 계속 지역구 사진 이런 거 올리는 거 봐서는 뭐 불출마할 뜻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뭐 계속 이게 쭉 거론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또 총선 되고 바람 슬슬 부니까 나도 한동안 좀 쉬었지. 조선일보 사면 보시겠습니다. 대선 후보였고 당대표였던 육선 출신이던 분까지 금배지 달고 싶다라며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자, 황민지 기자, 이번엔 또 누굽니까? 네, 바로 피닉제 이인재 전 의원입니다. 예. 이 전 의원은 여러 차례 정치적 고비를 겪으면서도 불사조 이제 피닉스처럼 부활을 했다고 해서 이런 피닉제라는 별명까지 붙였었는데 이번에 또 출마를 결정했습니다. 고향을 위해 마지막으로 봉사하고 싶다면서 충남 논산에 이제 등록을 마치고 정치권 복귀를 알렸습니다. 이 전 의원은 육선으로 올해 75살입니다. 이제 나이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메가더 장군은 유엔 사령관으로 한국전에 참전할 때 71살이었고 트럼프는 3살, 바이든은 6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이제 나이 든 사람의 경륜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뭐 본인들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지금 뭐 알과 비판할 사항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요건 상대당한테 짧게 논평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이니까 민주당에 계신 박수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상황을 논평하는 것보다 저희 당을 먼저 들여다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정치인이지만 정치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할까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선배 정치인들을 보면 현역일 때 존경받고 훌륭했지만 정치의 마지막을 정리를 이상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치인 중에 존경할 만한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뭐 사람이 나이가 뭐 중요한 것은 아니겠으나 결과적으로 정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국민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가 개인의 어떤 욕심과 이익이나 이런 것과 상쇄돼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든 야든 간에 선배님들께서 정치를 일단 떠나셨던 분들이 뭐 현재 후배들이 하는 정치가 못 믿어서 다시 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들께서 현역 의원일 때 잘 해놓으셨으면 이 정치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좀 한 개인의 정치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측면이나 정치 후배들에게 모범이 돼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욕심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그렇게 처신하는 것이 맞다. 이 당이나 저 당이나 끝까지 생각합니다. 자, 양비론을 걸쳤습니다만 지금 같은 당에 언급되는 분을 향해서도 쓴소리 날렸습니다. 민주당에 저희는 사실 민주당 얘기를 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용기 있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단 민주당에 거론되는 사람들 양경 기자 아까 지금 화면만 잠깐 나왔거든요. 죄송합니다. 당사자들에게는 누가 지금 거론됐었죠? 일단 지금 뭐 민주당에서도 지금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5선에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 지역구를 지금 원래 목포에서 자기 고향인 전남 해남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지금 5선에 도전을 하고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경력만 해도 지금 어마어마하죠. 당대표하고 뭐 비대위원장을 3번을 하고 원내대표를 3번을 했고요. 또 이제 정동영 전 장관 대선까지 나왔었죠. 여기도 이제 지금 본인이 4선을 한 전북 전주 출마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지낸 천정배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또 광주 출마 준비하고 또 법무부 장관한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또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물론 그 선배들 정치인입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서도 저렇게 이제 계속 정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나이 든 정치인이 다시 등장하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다시 등장하는 게 문제가 아닌가. 저는 사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좀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청산해야 될 부분이 많으신 분이 지금 새롭게 도전하신다? 글쎄요, 이거를 누가 볼까?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나이로 본인이 회자되는 게 땡큐인 상황이다. 오히려 지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분들은 한동안 잊혀졌고 정치를 다시 하고 선택받겠다는 분입니다. 근데 지금 현직에 있으면서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데 지금 결정하는 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데 결정을 미루는 사람들 얘기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태풍급 쇄신의 바람이 이어지자 그 불똥은 누구로 갈까요? 자연스럽게 민주당으로 갑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한테 갑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곧바로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그냥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장제원 의원이 SNS에 아버지 뭐 이제 저 잠시 멈추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대 돌풍이 지금 일고 있잖아요. 그 국민의힘은 막 저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민주당은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러면 국민들이 선택해 주겠습니까? 안 하겠죠. 현재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대표가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하고 내가 직접 붙을래. 아니면 나 안동 갈래. 아니면 험지로 갈래. 그리고 뭐 이른바 친명계 그 중진 핵심 인사들 의원들이 나 험지 가가지고 모든 것을 백의종군 할 테니까 불출마하면 불출마할래. 이런 게 만약에 10명만 있다면 완전히 총선판을 가를 겁니다. 근데 자, 이재명 대표는 인천 계양을 송영길 전 대표 원래 지역구였던 곳입니다. 거기를 물려받아서 하는데 다음에도 거기를 또 나가겠다. 이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도 물러나는데 뭔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당 지도부나 주류인 친명계 인사들이 희생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자 이제 회생 경쟁에 뒤처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건데요. 특히 다선 의원이나 586 운동권 그룹 등 거취를 두고 비판적 목소리 가능성 계속 분출되는 거 배제할 수 없고요. 이 대표 포함한 지도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희생 요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원칙과 소속 이원욱 의원은 장제원 의원도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왜 못하냐 이렇게 직격을 했고 한 비명계 의원도 이 대표가 최소한 분당에서 안철수와 붙거나 서초에서 홍익표 원내대표와 지도부 벨트를 형성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이제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공천 앞두고 민주당을 떠나는 분도 몇 명 있고 불출마 선언하는 분들이 나와요. 이분들은 할 말합니다.
자, 비명계 의원들뿐만의 그 압박이 아닌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가 별다른 쇄신 움직임을 안 보이니까 초선 의원들 지금 뭐 계속 불출마 선언 나와요. 불출마하면서 그냥 가지 않습니다. 쓴소리 합니다. 어제도 불출마 선언했죠. 이탄희 의원. 이재명 대표의 바로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어떤 발언이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긴 선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건 맞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거는 승부 아닙니까? 이상적인 주장.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지면 진 거지. 자, 이 대표의 이 발언은 말 바꾸기 논란을 불러오면서 계속 문제가 됐었죠. 그러자 이탄희 의원 작심하고 직격합니다. 멋있게 지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멋없게 지는 게 더 최악입니다. 저는 오늘 제게 남아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소드립니다. 22대 총선에 제게 남아있는 출마 기회를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습니다. 선거법만은 지켜주십시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도 호소합니다. 대국민 정치개혁 약속을 지킵시다. 그리고 지역구에서 일당합시다. 멋없게 지면 최악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민주당으로서는 정치적으로 불리한 지형들이 뭐 영남이나 그다음에 강원도, 충청도 이런 곳에서는 정당 지지율이 지역에 따라서는 대체로 한 막 20% 가까이 차이가 나면 불리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그 지역에 출마하는 개인의 노력으로 거의 막 비슷하게 따라 올라가고 아슬아슬한 승부가 이어지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여기서 혁신을 안 한다거나 못 한다고 뒤늦게 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런 노력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에 따라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오늘 이제 당에서 이런 문제를 선거제도를 가진 의원총회 열릴 텐데 그 의원총회의 분위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약속했던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방지에 관한 약속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과거로 회귀하느냐. 그런 어떤 원칙을 지키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당의 모습이 결과적으로 그런 유권자들에게 실망을 줌으로써 아주 그 박빙의 지역에서 다 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들을 현역 의원들이 막 표출할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예. 국민이 보시기에 결과적으로는 정치의 본질, 요체라고 하는 것은 신뢰입니다. 약속을 지켜야죠. 그리고 설사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위대한 노무현 정신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을 지키고 결과적으로 손해나는 곳 일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인데 왜 이재명 대표는 뭐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만 하냐. 정치라고 하는 것이 현실만 갖고 따질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상을 가지고 앞으로 누군가 끌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동을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아마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분출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의원님처럼 뭐 중부권이나 충청권 정말 이렇게 막 스윙보트 지역이라고 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치열하게 싸우신 분들은 더 절실하군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뭐 수도권에서 또 정치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저런 움직임 오히려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보면은 이탄희 의원 불출마 선언하면서 선거법만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은 그 원희룡 장관이 개항을로 가겠다 한 사람만 잡겠다 뭐 이런 선언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앞날에 이제 빨간 등이 켜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항을 해서 원희룡한테 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니 본인이 연동형 비례제 하에서는 지금 당대표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다른 당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병립형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탄희 의원의 저런 이제 호소가 나온 거죠. 근데 저는 뭐 의총에서 경론이 벌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우리 박수현 의원께서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이미 장악될 대로 장악되고 1인 정당으로 민주당의 길이 이미 들어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길이 과거로 가는 병립형이다. 그러면 저는 병립형으로 민주당은
아무 거리낌 없이 갈 것이다 이렇게 봐요. 왜냐? 지금도 패스트트랙 과거 20대 국회에서 있었던 그거 재판받는 의원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때 민주당이 준연동형 하자고 그러면서 위성정당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 당을 비난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본인들이 판세 분석을 해보니까 위성정당 안 만들면 질 것 같으니까 사실상의 위성정당을 만들었거든요. 그 사이에서 뒤통수 맞은 게 정의당이고 그 뒤통수 맞은 정의당의 책임 때문에 심상정 의원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 거거든요. 지금 예. 상황이. 그런 상황이죠. 예,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제 막 이탄희 의원도 저렇게 얘기했을 때 과연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반응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가서 막 물어봤습니다. 이탄희 의원이 막 저렇게 얘기하는데 결단하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나왔어요. 또 동문서답. 지금 장제원 의원 불출마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용패론이 불거지고 있는데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여당에서 좀 실효적인 정부가 재정 부담을 좀 감수하는 그런 대책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탄희 의원이 불출마 선언안을 헌법법 지켜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혹시 험지 출마나 이런 결단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자, 이재명 대표 한때는 사이다 이미지로 아주 강했잖아요. 사이다 발언. 근데 요즘엔 동문서답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닌 게 당장 지난달만 해도 왜 그 검사 탄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본인 수사 방탄하는 탄핵 아니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그 김기현 대표한테 기후에너지부에 대해서 좀 물어봐달라고. 어허. 전혀 상관없는. 기후에너지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기자 입장에서 내가 뭘 잘못 들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데요. 예. 사실 지금 말씀대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이다 발언은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동문서답을 하고 때로는 침묵을 하는 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일단 위치,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위치인데다가 또 사법 리스크가 또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최소 2-3번씩은 포토라인에 서야 되는 예.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지금 입지가 좁아지는 그런 측면들이 이제 저런 그 행동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자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가 질문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을 대표해서 하는 건데 예. 저렇게 동문서답을 하면은 이거는 질문자와 질문 내용을 다 무시하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그렇게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그냥 침묵을 하시라. 저는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게 기자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걸 대신 질문하는데 엉뚱한 대답을 한다. 시청자들이 저 모습을 지켜보면 시청자들 스스로가 나를 무시하나? 라는 느낌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화법의 문제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계속 밀리잖아요. 처음에 뭐 언제부터였죠? 처음에 이제 구속영장 기각됐을 때만 해도 그리고 그 강서 보궐선거 했을 때만 해도 민주당의 기가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김포 서울시 이전. 죄다 기자들이 막 국민의힘을 쳐다봐요. 인유한 등장. 이번에는 장제원. 아니 민주당은 뭐 하는 거냐라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때 또 등장을 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중앙일보 사면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 문제는 더 이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창당 공식화. 민주당은 분화 시작. 자, 그러면서 뭐 금태섭, 양양자와의 연대까지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이준석과의 연대는 아직 아닌 것 같고. 자,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이 움직임, 김민석 의원은 사쿠라라고 했다가 지금 막 김민세까지 등장하고 지금 논란이 많은데, 자,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또 이낙연 전 대표께서 뭐 신당 창당이라고 하는 것 뭐 안 하셨으면 좋겠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낙연 당 대표 시절에 제가 홍보소통위원장이란 당직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낙연 전 대표께서 선친 때부터 민주당에 대한 사랑 이걸 뭐 엄청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이 열린우리당으로 분화될 때 그때 이낙연 전 대표는 열린우리당을 가지 않고 민주당에 남았던 그런 정통 민주당을 사랑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에서 구속이 되면서
그것이 이 지난번 경선 때 마치 이런 것 때문에 불법 ger선 때문에 내가 졌다라고 하는 그 시점으로 읽힐 수 있는 시점부터 이제 강한 발언을 나오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면 경선부터 지금 부정을 하시는 아니 그래서 언론이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어허.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대한민국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양 당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국민은 절망의 나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때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까도 같은 화법으로 여쭤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낙연 대표께서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도 하셨고 민주당의 당 대표도 하셨습니다. 예. 자, 그랬으면 그렇게 무능하고 폭주하고 있다는 윤석열 정권으로 왜 정권 교체를 당했습니까? 이 문제는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것이 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현재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이낙연 전 대표님을 포함해서 저를 포함한 모든 민주당원이 함께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가족 간의 불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호적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호적을 바꿀 수는 없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가족 내에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면서 또 그런 아주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들이 중요하죠. 예. 지금 이낙연 전 대표에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재명 대표 지도부에게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를 정말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 계신 분으로서 아주 오늘 여러 쓴소리 하시면서 아마 민주당의 뭐 이른바 이제 개딸을 중심으로 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만 있는 것 아니구나라는 점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자,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어떤 뭐 바깥으로 막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에 골머리를 앓게 한다면 이분은 지금 안으로 들어가실 것 같은데 자꾸 지금 논란이 되는 분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 자, 오늘자 중앙일보 보시죠. 검찰 송영길 혐의의 길 8억이 아니네요. 9억이네요. 확 늘었어요. 9억 2,950만 원으로 혐의를 확정짓고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 곧 영장이 어떻게 될지 지금 이게 제일 관심사인데 이 문제 쭉 취재하고 있는 양은경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액수가 굉장히 늘어났는데 좀 주목이 되실 거예요. 지금 영장 청구 혐의가 크게 나눠서 3가지입니다. 먼저 이제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그 이른바 돈봉투 관련 혐의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21년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6천만 원 좀 넘는 돈을 갖다가 나눠서 이제 20개를 돌렸다. 그 관련 혐의가 있고요. 지금 액수가 이제 크게 늘어난 게 그 송 전 대표가 뭐 개인적으로 운영했던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라는 그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먹사연. 네, 이 먹사연을 통해서 받은 이 자금은 이제 다 불법 정치 자금으로 돼서 이 부분이 이제 한 7억 원이 넘는 돈이 지금 이게 그 돈이 확 늘어났군요. 네, 확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이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은 이게 정치자금법에 정한 방법을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 받으면 이게 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신고 안 하고. 네, 신고라든지 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그런 부분으로 문제가 됐고 또 눈에 띄는 게 이 중에 4천만 원은 뇌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받은 돈 중에 일부는 뭐 어떤 지역구 쓰레기 소각 시설 처리 대가로 받았다. 그래서 3가지 혐의로 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요거 하나만 전해드리죠.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짜장면이 등장해요. 짜장면. 아니 짜장면이 등장하는 건 또 뭐예요? 네,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인데요. 짜장면을 먹은 사진을 올리면서 저 사진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저기 좀 잘렸는데 밑에는 또 본인의 반려견 이제 사진까지 올리면서 멘트에 변호사들과 실질 심사 준비 잘 하겠다. 그러면서 뭐 아빠가 남겨줄 저 반려견은 짜장면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너무 가벼운 글을 썼는데 예. 이게 송 전 대표는 구속영장 기각을 좀 확신을 하고 있어서 그런 자신감을 좀 내비친 거 아닌가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영장 뭐 청구하라고 그래. 나 지금 짜장면 먹을 여유 있어. 네, 뭐 그렇게 좀 읽히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오후 4시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또 공개 반박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한 만큼 예. 영장 심사에서 이제 검찰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과는 아마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병원에서 문신을 막 드러내면서 옷 벗고 문신 드러내고 의료진 협박하고 난동을 부렸던 조폭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이른바 MG 조폭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 사람들 와 고리대금을 얼마나 심하게 했느냐. 돈을 빌려주지 않고 1,500%래요. 1,500%.
계산 안 되시죠? 이자가 1,500%. 잠시 뒤에 저희들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산하는데 시간 많이 걸렸어요.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 그럼 뭐라고 했느냐? 여자친구 섬에 팔아버리겠다. 이런 섬뜩한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박헌슬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맨 남성이 병원 응급실에 들어섭니다. 갑자기 옷을 찢더니 입원실 문을 부숩니다. 온몸엔 문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와 금천구 일대에서 활동해온 조폭이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난동을 부린 겁니다. 20대에서 30대로 구성된 이들 조폭은 사정이 급한 서민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연이율 1,500%가 넘는 이자를 뜯어냈습니다. 2021년 코로나로 경영난을 겪는 도박장 업주 A씨에게 접근해 한 번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빌려준 뒤 매주 30%, 월 100%가 넘는 이자를 갚게 했습니다. 제때 이자를 안 주면 여자친구를 섬에 팔아넘기겠다고 협박하고 부모까지 찾아가 괴롭혔습니다. 부모님을 찾아가가지고 당신 자식이 잘못한 거다,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는 그런 식으로. 이들은 4월까지 A씨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이자로만 1,80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협박을 견디지 못한 A씨는 극단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일당 4명에 대해 공동감금과 공동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고 최근 증가한 MZ 조폭들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자, 돈이 없어서 300만 원 빌린 사람한테 뜯어간 이자가 1,800만 원이랍니다. 자, 이 사람들 아까도 병원에서 난동 부렸잖아요. 그 사진부터 잠깐 볼까요? 화면부터. 아니 지금 막 병원에 와서 저 난동 부리는데 저 문신한 게 잠시 뒤에 보일 겁니다. 아니 세상에 저게 무슨 저는 그 왜 쫄티라고 하죠. 그 옷 입은 줄 알았어요. 그냥 저게 그냥 피부예요. 문신 총천연색. 야, 저러니. 자, 어찌됐든 자, 불법 대법을 했다는데 저 그 폭리 수준이 정말 상상 초월이라고요. 네, 지인들에게 300만 원, 500만 원씩 20번 넘게 빌려주고요. 일주일에 30% 이자를 붙여서 갚아라 이렇게 이제 협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일주일에 30%를 연이자로 따지면 1,500% 이율입니다. 지금 이자 제한법이 그 적용하는 상한선이 연 20%인데 무려 75배의 고리의 어떤 이자를 요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만요. 그냥 쉽게 그럼 1,000만 원 빌리면 얼마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1년 이자만 1억 5천, 그러니까 한 달에 이자만 1,250만 원이라는 건 1,000만 원 빌려서 이자가 한 달에 1,250이면 원금보다 이자가 훨씬 비싸다. 이자 제한법이 금지하는 이자 약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하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못 갚았겠죠. 못 갚으면 감금시켜서 2시간 동안 돈 갚아라고 이제 협박을 하고요. 수차례 부모까지 찾아갔다고 합니다. 한 피해자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인데요. 찾아가서 섬에 팔아버리겠다 이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변제하라 이런 협박에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한 피해자는 지난 4월경에는 한강에 나 극단적 선택하겠다 너무 힘들다 아이고. 이런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돈 300만 원이 없어서 빌린 사람들이 과연 이자로 1,몇백만 원을 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일당들 체포하는 과정에서 조직원들 간에 뭐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그게 압수가 됐어요. 그 내용을 봤더니 황당하다고요. 네, 편지를 보낸 사람은요. 이 일당 중에 한 다른 조직원이 보냈던 겁니다. 감옥에서 보낸 편지라고 볼 수 있는데 해당 편지 내용이 상당히 황당합니다. 일단 일본 야쿠자를 숭배하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야쿠자? 네, 일반 시민을 이렇게 부릅니다. 하등 생물 이렇게 지칭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일당들 중 일부는 도피 과정에서 또 다른 본인들의 주변인들에게 도피 자금을 마련해라 이렇게 요구해서 돈을 추가로 뜯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고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휴대전화 전원 끄고 잠적했지만 결국 모두 붙잡혀서 구속 송치된 상황입니다. 예, 참. 자, 다음 소식은요. 미국 메이저리그에 우리 선수들 많이 가잖아요. 근데 이 바람의 아들의 아들도 바로 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것 같다고 합니다.
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아버지가 다 아시는 이종범 선수잖아요. 코치. 근데 바람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별명을 물려받아서 바람의 손자. 샌프란시스코로 가는데 계약료가 연봉이 어마어마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최고의 타자로 불리는 이정우 선수가 미국으로 가기로 결심을 했는데 초대형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연봉 계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인데요. 네. 우리 돈으로 1,484억 원. 그러니까 연봉으로 환산하면 1년에 240억 원의 연봉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40억. 네, 사실은 KBO 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직행한 선수 가운데는 사실 류현진 선수도 있잖아요. 예. 류현진 선수가 받은 연봉보다 3배 높은 수준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예. 최근에 오타니 선수 소식도 들으셨을 텐데 그렇죠. 오타니 선수가 미국에 진출했을 당시의 연봉이 55만 달러, 계약금 231만 달러니까 그때는 25세 미만 선수에게 상한선이 적용돼서 이런 연봉이었는데 그 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계약이 추진됐습니다. 예, 우리 옛날에 왜 박찬호 선수 야구 보면 많이들 들어보셨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이제 이정우 선수가 갈 팀이고 LA 다저스에는 오타니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오타니 김하성 계속 맞붙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왜냐면요. 이정우 선수가 내셔널리그 서부 지구에 둥지를 트게 된 건데요. 같은 지구에서 뛰는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 그리고 샌디에이고 파트리스의 김하성과의 맞대결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 겁니다. 특히 이정우 선수와 김하성 선수의 맞대결 가능성에 관심이 상당히 쏠리고 있는데요. 예. 이 두 선수가 절친이라고 합니다. 어허. 과거 키움 히어로즈에서 4년간 한솥밥을 먹으면서 최근에 계약을 할 때도 김하성 선수가 조언을 해줬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또 눈길을 끄는 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선수 오타니의 소속팀 LA 다저스는 샌프란시스코와 역대 최대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두 선수가 붙게 되면 어떤 또 경기력을 보여줄까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일본 언론에서도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정우의 빅리그 진출 내용을 보도하면서 한일 빅리거들의 맞대결 언제 이뤄질지 관심을 상당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그 구장이 바로 홈런 치면 바로 바다로 넘어가거든요. 오타니를 상대로 그냥 홈런 몇 방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경기도의 한 고깃집. 근데 여기가 무한 리필이랍니다. 무한 리필이 뭐예요? 돈 내면 마음껏 드시잖아요. 이 고깃집 메뉴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 보시죠. 자, 뭐라고 써 있느냐? 밑에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데 사람마다 성인 16,900원, 아이는 10,000원, 더 어린 아이는 아까 6,000원이었나 8,000원이네요. 라고까지 했는데 그 밑에 쭉 보십시오. 군장병원 19,900원. 예? 군인만 콕 집어서 더 비싸게 받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네, 사진 쪽 메뉴판은 경기도 여주에 있는 한 고깃집 메뉴판 그 가격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군인에 대해서 혜택을 주거나 할인을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반 성인보다 3,000원을 더 받는 가격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네티즌들이 별점 테러를 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관련된 댓글을 소개해드리면 군인 상대로 등쳐먹는 곳은 망해야 된다. 아이고. 네, 고생하는 군인을 더 챙겨주지는 못할 망정 군인을 호구로 보는 것이냐 이런 항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군인들이 많이 그러면 씨름 선수는요? 제가 특정 직업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씨름 선수는 괜찮아요? 군인들은 더 받고? 그래서 식당 주인 얘기도 좀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할 말은 있다라는 건데요. 일반 성인보다 이제 현역 군인들이 먹어도 너무 먹는다는 겁니다. 이제 무한 리필집이니까 그래도 가격을 어떻게든 차등 두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지난 4년 동안 손해가 상당히 컸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식당으로부터 한 10km 근방에 군부대가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조치를 했는데 이 식당은 이번 달 안에는 폐업을 워낙에 적자 경영으로 한다라고 하고 아이고.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군인들이 일반 성인보다는 한 5배 정도를 먹는다라는 게 이 주인분의 항변 내용입니다. 5배? 네. 에이 설마. 어찌됐든 이제 군인들 우리 그냥 젊은 장병들 야 여기 무한 리필이야 마음껏 먹어. 그러니까 이제 먹기는 먹겠습니다만. 근데 식당 주인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무한리필 식당에서의 손님 거부, 뭐 추가 요금, 요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계속 또 잊을만 하면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손님 가려받는다라는 문제 제기, 말씀하신 그 씨름부, 운동부 선수들을 받지 않는다, 군인 받지 않겠다, 이런 식당들 사연이 올라왔던 겁니다. 저 때도 5천 원 더 내라고 했어요. 그랬었죠. 그리고 네 번째부터는 아예 리필을 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작년 대전에서는요, 무한리필 고깃집에서 손님이 올 때마다 이 손님 정말 너무 많이 드시네라고 해서 다음에 이 손님이 왔을 때 식당 주인이 아예 받지를 않았던 거예요. 어허. 그래서 싸움으로까지 번진 사안이 있는데 손님을 이렇게 가려받는 걸 갖고 법적 조치까지 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자, 그걸 이렇게 그 가게 이벤트로 홍보하는데 사용하면 어떨까요? 막 씨름 선수들, 군인 장병들 마음껏 맛있게 드는 장면들을 사진을 찍어서 이런 분들도 마음껏 드시길 바랍니다.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제 생각이었습니다. 1분 뒤에 뵙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대한민국을 신통방통이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